우리 초보자분들도 뭐 단타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초보자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특수물건, 그리고 약간 이제 말씀드린 이 대지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두 개. 핵심을 어떻게 짚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법정지상권 판례 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낙찰이 됐던 물건인데 감정가가 7억 5,300. 저희가 뭐 대충 이렇게 시세를 조사를 좀 해봤더니 7억 8천에서 한 8억 정도 호가가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보시면 이제 타입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도 그렇고 호수, 라인 다 좋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렇습니다. 뭐 A, B, C, D 타입이 있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A 타입이고, 목이 이렇게 잠기지 잠시만요. 목이 소리가 잠겨가지고 거슬리시죠? 예. 예, 괜찮다고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목이 아무튼 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게 너무 좋은 아파트이고 뭐 입지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병점역 바로 앞에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2021년에 입주한 준신축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평소에 그런 입찰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한 30대 1, 40대 1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거의 화성시의 다른 아파트들은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30대 1, 뭐 이렇게 20대 1 막 그렇게 해서 경쟁이 있었지만 이거 보십시오. 그죠? 6명이고 거의 뭐 이런 85제곱미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차익, 한 1억 정도의 나름대로 차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호가 대비입니다. 예. 이렇게 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물건 그러면 굉장히들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간단한 특수물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경쟁은 정말로 작고,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이게 이제 이등과 차이가 나서 좀 그렇지만 만에 하나 6억 8천 정도에서 예, 그렇게 낙찰을 받았다고 치게 되면 1억 2천 정도의 차익. 근데 특수물건은 아니거든요. 특수물건 틱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 여기 뭐 아주 경매를 난 아무것도 모른다,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예, 두 분 다? 예, 한 분만 계셔도 부담스러운데 또 두 분이나. 예, 아무튼 초보분들이 이제 최액으로 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건을 들어갈 때는 물건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가치는 되게 좋고, 여기 이제 이렇게 시세를 좀 보시면 8억 2천에 2024년 12월 21일 날 이것도 이제 A 타입일 겁니다. 근데 5층짜리가 이렇게 팔리고 뭐 7억 8천 뭐 이러니까 이거 운대만 잘 맞으면 예, 8억 2천까지도 팔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나 뭐나 이런 것에 따라 구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준신축이기 때문에 깔끔할 거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느낌인 건데,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야, 단타 쳐가지고 이 정도? 그리고 대출을 이제 뭐, 그 KB시세의 80%, 그 다음에 낙찰가의 90% 중에서 작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돈 묶이는 것도 1억 안짝이고, 1억 안짝에서 이렇게, 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꽤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우리 초보분들도 이제 이해하시게. 예, 권리 분석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막 책, 막 복잡한 거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 물건 명세서를 보시고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권리 분석은 낙찰자가 떠안을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건데, 등기부에 지저분한 권리들입니다. 경매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막 지저분하죠. 이렇게 저당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가압류도 있고 이렇게, 그죠? 이것들을 낙찰자가 떠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거를 가릴 때에 뭐 말소 기준 권리를 외우고 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뭐 말소되고 말소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등기된 부동산에 하는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거 공란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공란으로 돼 있으니까, 아니면 뭐 친절한 데는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표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 말소된다. 예, 그게 끝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권리 분석의 핵심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도 여기 이제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고 돼 있는 거하고 전입신고 일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2023년이죠. 10월 23일 들어갈 때에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어봤더니 그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되어 있는 2021년 7월 16일자 근저당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전입신고가 들어갈 때에 이런 저당권은 미리 있었던 거죠. 그죠? 2021년에 된 거니까. 그러면은 임차인은 보통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렇게
그 복잡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선순위 권리가 있음에도 들어왔으면 임차인을 굳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거는 보증금을 떠안지 않는다. 예, 그런 거. 대항력이라는 표현도 뭐 이렇게 어렵게 외우실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낙찰을 받고 나서 나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는 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못 나간다라고 대항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최선순위 설정 일자와 전입신고 일자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전입하고 들어갈 때에 최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굳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보증금을 떠안지 않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권리 분석을 할 필요도 없죠. 그죠? 1억 5천이든 뭐 2억이든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진짜로 간단하게 끝났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거 8주 강의를 그냥 배우신 거예요, 다. 공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권리 분석 간단하게 끝내고 이렇게 경매로 들어갈 수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셨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아까 그 봤을 때에는 임차인이 2명이죠, 그죠? 여기 박두현 씨랑 성미리 씨가 있는데 성미리 씨는 선생님 박모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23일 여기 최선수 설정 일자는 2020년 7월 16일이니까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선생님? 예. 예. 그 한 부분 복습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 성미리 씨도 임차인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성미리 씨는 그러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될까요? 하지 않나요? 딱 물어보니까 정신 없으시죠? 막 머리 하얘지고. 예. 자, 그럼 우리 각오하셨죠? 나한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어떻게 이제 뭐 때문에 없다.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대항력이 있다고? 없을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갈 때 2021년 4월 23일 전입신고가 들어가죠. 그랬는데 2021년 7월 16일에서나 그때서야 저당권 설정돼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때에는 이게 최선순위로 설정된 건데 그것도 설정된 것도 2021년 7월이니까 내가 들어갈 때는 이게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임차인은 깔끔한 상태에서 들어간 거니까 임차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는 대항력이 있다.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보증금 액수가 여기는 앞에 박두현 씨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정미리 씨는 없어요. 이렇게 없다는 거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지. 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보증금 미상인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인 거죠. 예,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거기까지가 이거 성미리 씨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니까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비고란에 설명을 해줍니다. 성미리는 채무자금 소유자의 전 배우자임. 이렇게 전 배우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혼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의 배우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죠. 그죠? 소유자끼리는 서로 동거 의무도 있고 뭐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이혼 단계인데 혼인신고만 돼 있고 별거 단계인데 예,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싸게 뭐 돈 내서 남편 집에 부인이 살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예 임대차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95%, 99% 이상은 배우자끼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분들은 그러면 배우자니까 성미리 씨도 문제 없겠네 라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배우자니까요. 그죠? 이혼을 했으니 이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이혼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언제 이혼을 했을까? 이제 그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김진우 씨가 이제 성미리 씨의 전 배우자시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하면서 이거를 그냥 하나씩 자산신탁에서 분양을 받으면서 같은 날인 거 보니까 분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같은 날, 그죠? 2021년 7월 16일 날. 2021년 7월 16일. 이게 뭘까요? 3억 9천 원. 이게 잔금을 대출을 받아서 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분양받은 것들을 돈을 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줄 때에는 성민희 씨하고 김진우 씨가 부부관계였다고 치자고요.
그래가지고 부부이니까 무슨 임대차 한 게 있겠니? 뭐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냥 뭐 무상임대차 각서나 뭐 이런 거 뭐 또 받지도 않고 부부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걸 해줬다고 치자고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줬다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둘이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을 보호해야 될까요? 아니면 은행을 보호해야 될까요? 은행을 당연히 빠르십니다. 되게 진보가 지금. 예, 오늘 뭐 이거 제 강의 들으면 완전히 뭐 내부터 특수물건 막 들어가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만약에 이제 언제 이혼을 했을까? 그죠? 이혼을 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텐데 김진우 씨가 저당권 설정한 날, 소유권 취득한 날 같은 날이었으니까 이혼은 그 후에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가서 현장 가서 조사해 보이지 알아도 이렇게 등기부등본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가압류 성미래 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즈단 이런 게 표시가 있죠. 2023 즈단 5015. 이 즈단이라는 그런 사건 번호가 이제 서로 이혼을 할 때에 뭐 재산 분할이나 이혼 청구할 때의 사건 번호로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저 때쯤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만약에 이혼을 했고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요거보다 이 최선수 설정 있자만 늦죠. 그죠? 예,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성미리 씨가 그렇게 되면 성미리 씨는 전입일자는 비록 2021년 4월 23일이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이제 그 부부간의 관계였을 때는 은행에서 부부니까 그냥 뭐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대출을 바로 해줬고 그런 다음에 뒤늦게 이혼을 했으니 그죠? 그러면 이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은행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그죠?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요거만 보고도, 아니면 등기부등본 이런 거 보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간단한 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그죠? 경쟁자들이 다른 데를 막 30명씩 들어오는데, 여기는 6명밖에 안 들어왔고, 뭐 차익도 1억, 그 다음에 또 이제 운 좋게 만약 6억 8천에 썼다라고 한다 그러면 차익도 1억 2천. 이렇게 이게 뭐 8억일 때 그렇지만 8억 2천이라고 아까 뭐 보면 이게 그거보다 더 조건이 좋거든요. 그렇죠? 아까 8억 2천대 팔린 것들이 이게 무슨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럴 거다? 그렇지는 않죠.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굳이 뭐 샤시나 뭐나 인테리어를 제대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건을 할 때에도 이렇게 특수물건은 아니지만 특수물건과 조금 유사해 보이는 그렇지만 금방금방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을 들어가시게 되면 경쟁도 되게 작고 뭐 3, 4천만 원 차익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1억 2천 뭐 이렇게 차익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경매는 이렇게 조금만 알면 공부를 좀 한 사람이 그 수익을 내는 정직한 시장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수익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아주 좀 초보 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특수물건을 행꿈사의 자랑인 특수물건을 들어오셨으니까 특수물건에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도 한번 제가 했었던 것 같고 이렇습니다. 성북구 종암동에 땅만 나왔습니다. 땅만. 이렇게 여기 월곡역이고 여기 이제 뭐 돌아가면서 이제 신축 아파트들 뭐 나센트니 뭐 루나벨리니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 그죠? 여기는 한국국방연구원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 수요는 충분히 있을 만한 지역이겠다. 그렇죠? 이마트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위에 이제 사진을 딱 보니 빌라가 이렇게 딱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이고 이 빌라인데 이렇게 빌라가 딱 올라와 있는데 9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거를 받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그리고 값이 이렇게 싸? 빌라 9채를 받는데 뭐 6억 4,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그 가치는 꽤 높아 보이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또 물건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된다 그랬죠.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공란으로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에 있는 저당권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 여기 저당권, 지상권 뭐 이런 거 싹 다 말소된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떠안을 게 없다. 등기부는 그렇고 임차인은요. 임차인이 되게 많습니다.
김모모 씨에 붙어가는 둘레 여섯 일곱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만 뭐 유장석 씨와 이화 씨는 부부 관계인 그러니까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권리 신고한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은 이 사건 경매 대상 물건 소유자가 아니다. 밑에는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는 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신축 전에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서 낙찰을 받은 자이다. 이런 거. 요 몇 줄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겠나? 예, 그래서 이 임차인들은 낙찰자가 떠나야 되는 건가? 이것부터 한번 먼저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예, 마지막에 또 이제 아까 확실히 익히셨죠?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예, 요 5명 중에서 그러면 김병문 씨, 요분은 대항력이 지금 있나요? 김병문 씨. 전입일자가 2022년 9월 19일이고 여기 최선수위 설정된 일자는 2021년 5월 20일이니까 대항력이 없다. 예. 없다? 그러니까 22년 9월 19일 날 들어갈 때는 이미 저당권이 있었죠. 그죠? 예, 있었으니까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건물에 대한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아니고 토지에 대한 최선순위 설정 일자거든요. 그러니까 대항력 여부는 건물끼리만 비교를 하는 건데, 그죠? 건물의 최선순위 설정 일자와 전입신고 일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항력이 다 있는 것 같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걸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6억 4천까지 떨어졌구나. 이렇게 1억 7천도 떠안아야 되고 2억도 떠안아야 되고 또 2억도 떠안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그러면 한 15억에 사는 꼴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떠안지 않는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이 특수물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 해법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인데 뭐냐면 우리는 건물을 받은 게 아니고 토지만 받는 거거든요. 토지만 받는데 토지가 만약에 철거될 건물이라고 치자고요. 이렇게 토지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가지고 철거될 건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건물에 있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은 그냥 철거 아니면 퇴거 나가라. 우리 철거해야 되니까 그 대상일 뿐인 것이지 보증금은 떠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토지만 나왔는데 토지가 참 위치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뭐 시세도 뭐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억, 15억 정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토지를 그리고 이제 46평 정도니까 빌라 짓기 딱 적당한 그 정도이고 이거 괜찮은구나 토지를. 근데 이제 보증금을 안 떠안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그러면 토지를 반값에 취득을 해가지고 그죠? 반값에 취득을 해서 그거 반값에 취득한 만으로도 큰 수익인데 또 이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 하나 더 올라가 보면 아까 이제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나름대로 잘 지어진 빌라를 철거할 수 있다고 했고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고 그래서 보증금은 안 떠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건물을 이 정도까지 지으려면 한 10매덕 되겠죠? 그쵸? 이 10매덕 되는 이 권리들을 내가 만약에 철거한다. 집주인한테 이거 철거하세요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그러면 철거를 할 때는 철거 비용도 집주인이 내야 돼요. 건물주가.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철거하려면 한 7, 8천만 원 많이 든다고 치면 그러면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7, 8천만 원까지 들어가면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의 관계에서 건물 소유자는 토지는 내 거고 만약에 내가 낙찰받았을 때 건물은 자기 소유인데 소유자가 틀리니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땅값을 줘야겠죠. 그죠? 땅 사용료. 그걸 지료라고 합니다. 지료. 이러니까 건물 철거할 때까지 또 지료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니까 헐값에 반값에 받아가지고 건물을 철거시켜서 나대지로 한 다음에 빌라를 그냥 지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료 달라. 뭐 철거하겠다. 뭐 철거비도 네가 내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건물주는 당연히 열악하니까 그러면 내 이 건물이 원래 이 건물을 지을 때 공사 비용이 15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10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나한테 그 뭐 한 3억만 줘라.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넘겨주겠다. 라고 하게 되면 자 토지 15억짜리를 뭐 6억 7억에 사죠. 그다음에 건물
아까 말한 그 공사비 10억짜리를 또 3억에 주고 샀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세로 분양을 하거나 놓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겠죠. 그렇죠? 말이 3억이지 뭐 어차피 이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비용도 들어야 되고 지료도 내야 되고 하는 소유자니까 1억만 준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서울 요지에 가치가 있는 땅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방법들을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료 같은 것도 이제 아까 이제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이 만약에 이제 8억 500이다. 이건 뭐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을 했고 나름대로 여기엔 좀 리스크가 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그러면 땅 사용료를 청구를 할 때 만약에 땅 사용료를 청구를 하는데 1년에 연 지료가 요거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만약에 저 8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8억에 낙찰받았으니까 가치가 8억이라는 전제에서 8억에 4 내지 5% 이렇게 청구하는 건가? 지료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실제로 감정평가된 금액도 아니고, 예, 시세, 당시의 시세.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평가 좀 오래됐으니까 시세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시세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억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치면 15억에 4 내지 5% 이렇게 되면 내가 들어간 돈의 4 내지 5%가 아니라 저거 거의 배가 되는 그거의 4 내지 5%니까 실제로는 들어간 돈으로 따진다고 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꽤 높죠. 그죠? 지료만으로도요. 예. 그렇게 되는 거, 철거할 때까지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철거해버리고, 토지를 반값에 샀으니, 거기다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뭐 더 근사하게 지을 수도 있겠죠, 저거보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압박을 해서, 철거하겠다 압박해가지고, 건물을 싸게 사서 분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토지만 입찰의 전반적인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토지만 받았는데 건물을 철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평생 지료만 받아야 되니까 지료만 받아도 괜찮긴 하지만 야, 너 이렇게 푼돈 받으면서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는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은 아까 힌트를 아까 얻었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게 물건 명세서의 내용인데 이 사건 물건 매각으로 그 지상건물 소유를 한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이제 법정 지상권 이런 용어도 이제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예.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전 소유자니까 채무자금 소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도 경매로 받은 겁니다. 경매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그 철거 소송을 진행을 했고 철거 및 지료 소송 그다음에 여기 살고 있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그 보증금을 떠안지 않는다. 너희들은 건물 소유주한테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철거돼야 될 그런 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주한테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니들은 나가라. 철거를 하려면 너희들이 나가줘야만 내가 철거를 할 수 있으니까 퇴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국외고시를 모두 퇴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 나갔고 이제 철거만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판결문도 있고 결정문도 있고 다 첨부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승소 판결도 있고 승소 판결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승소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 소유주가 알아서 다 임차인들도 다 내보내고 퇴거를 해놨으니 우리는 낙찰 받아가지고 예, 낙찰 받은 다음에 임차인 내보내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임차인 다 나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소유자랑만 철거안에 만에 협의를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되게 수월한 그런 부분이죠. 근데도 왜들 이렇게 입찰들을 이렇게 안 하고, 예, 이 정도의 수익은 성에 안 차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예, 아무튼 뭐, 이렇게들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열어보면, 임차인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임차인들이 있는데,
등기부등본 맨 끝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옛날 등기부등본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시면 여기 임차인들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들이 여기 참 토지죠.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없네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건물 소유자한테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물 소유자한테 받을 수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이 토지 소유자한테 쫓겨나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나가게 돼도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임대인이 안 줘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 보통 임차권 등기를 보통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임차인들이 뭐 대여섯 명이 쫙 뭐 1억 7천 2억짜리로 임차권 등기를 쫙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 놓고 나니 문제가 뭐가 됐나요? 건물 소유자랑만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할 테니까 이거 뭐 나한테 줘라 마라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건물 소유자랑 그러면 내 소유권 넘길 테니까 1억만 줘라라고 해서 건물을 취득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등기를 우리 명의로 갖고 왔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도 자기 명의로. 그랬는데 그 임차권 등기는 그대로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래 버리니까 결국은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고 아까는 철거를 해버리고 뭐 압박해가지고 하면 될 거다 싶었는데 저렇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나가니까 그 건물을 헐값에 취득을 하려면 압박해가지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조차도 승계를 하게 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큰 수익이 나기가 좀 어렵긴 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큰 수익이 안 나네, 뭐 고생만 하겠네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오신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의 구조라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그럼 임차권 등기를 떠안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자도 건물 소유자한테 그죠? 철거해라 라고 그리고 철거비도 네가 내라 라고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이거 한 1억만 줘라. 이거는 실제로 10억 들어갔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 받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안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죠. 그걸 취득하려면 그죠?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임차권 등기를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에 임차인들과 마찬가지죠. 임차인들도 요거로 이 건물을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임차인들은 더 이상 보증금 한 푼도 받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들은 전 소유자인 이 양반한테 이 사람한테 돈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막 권리관계 복잡하게 막 해놓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한 푼도 지금 못 받게 되는 상태고 그런데 나는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걸 지을 생각이다. 이게 건물이 너무 속단 말로 너무 좀 후지다. 아주 예쁘게 해서 뭐 세대수도 늘리고 나는 빌라가 아니라 뭐 다중주택을 지어가지고 다가구 같은 거 해서 뭐 한 30개호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월세 세팅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말해놓고 나니 임차인들은 철거가 돼버리게 되면 한 푼도 못 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차인들이 이거를 이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내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 뭐 재산도 좀 찾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면서 내가 그러면 이 보증금의 뭐 한 30% 정도를 내가 떠안고 그러면 아니면 뭐 많게는 50% 그것만 떠안고 나한테 임차권 말소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도 또 추가적인 또 수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뭐 그런 내공을 좀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수익이 갈수록 막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특수물건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뭐 이게 정말 뭐 어렵고 그리고 서울권에서 땅을 내가 과연 취득할 수 있을까? 뭐 서울의 땅 진짜 이렇게 45평 이 정도 딱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아니면 아까 강남처럼 그죠? 그렇게 강남 요지에 그 정도 땅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식으로 비록 건물은 올라와 있지만 이 땅만 받아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뭐 철거를 해버리고 철거는 이거 뭐 맘만 먹으면은 돈만 제대로 주면 순식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네모 반듯한 나대지가 되는 거겠죠. 입지가 좋은 지역에.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건물을 지을 사람들에게 팔든가 나대지 상태에서 아니면 내가 직접 공사비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분양을 하든가 그런 식 결정만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저 건물이 쓸만하다, 그리고 법적으로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뭐 막 판례 외우고 복잡하게 막 이런 것들이 그 특수물건의 그 어려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툴과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 특수물법원 강의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배우시면 충분히 큰 수익들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차인들이요. 예. 임차인들이 이제 여기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지금 들어온 게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확인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혹시라도 소유자, 건물 소유자랑 토지 소유자랑 틀리다든가, 아니면 그 들어갈 때 이제 토지만의 저당권이 막 크게 설정돼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임차인들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도 잘 다 떼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 배진종합건설이라는 데가 이제 토지도 소유하고 건물도 소유하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배진종합건설 당시에, 그래서 배진종합건설은 건물도 소유하고 토지도 소유를 했지만, 그랬으니까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임차인들은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이라고 치자고요. 여기 토지고 여기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렇게. 근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배진종합건설인 거는 맞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같은 사람이네 했는데, 이거를 건물을 지을 때 통상 어떻게 짓냐면, 그죠? 이 배진종합건설이라는 데가 토지만 있을 때,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토지는 나대지였겠죠? 나대지 상태였을 때 건물 공사비를 대출을 받겠죠. 그렇죠? 대출을 받을 때 뭐 한 20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대출은 이 시점에 받았고, 2016년 뭐 저때쯤 뭐 이렇게 받았고, 뭐 7월 이렇게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은 그 이후에 이제 건물이 지어졌다고 치자고요.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이제 요 20억 그 토지 저당권을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데, 분양도 안 되고 이자는 막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은행에서 경매를 넣을 때는 어떡하죠? 20억짜리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을 했으니까, 그죠? 토지만 경매를 넣을 수밖에 없겠죠. 토지만 경매를 넣었을 때에 그 토지를 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인 이철주 씨라는 거죠. 근데 이제 토지만 보세요. 토지만 경매를 넣었는데, 그리고 이거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 건물이 없었고 나대지만 있었다고 치자고요. 나대지만 있었는데, 만약에 이 건물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되게 낭패죠. 이거는 자기는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에서 20억 대출을 해줬는데 뒤늦게 건물이 지어졌다는 이유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얘한테 철거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법정 지상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 건물은 철거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간단하죠?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은행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을 보호한다는 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건물이 땅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돼주게 되면 이 토지 담보 가치가 되게 제한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는 법정 지상권 성립은 안 되고 건물은 철거할 수 있고, 건물을 철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낙찰받은 다음에, 그죠? 낙찰받은 다음에 다 9세대를 상대로 뭐 철거 판결도 받고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 판결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왜 경매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거 다 해놓고, 그죠? 근데 뭐 내막을 좀 캐보면 뭔가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분명히 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막 그 제가 두껍게 쓴 책, 그 뭐 탑시크릿인가요? 그 두껍게 쓴 그 책, 제 책 제목 이름도 모르는데 지금 그 두껍게 하는 그 책에 판례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걸 다 외우고 해가지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네 마네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이 요렇게 여기 한 줄로 요 내용만 딱 봤을 때에 한 줄로 이제 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 뭐 별다른 문제도 없고 뭐 수익이 대박 뭐 괜찮은 물건인데들 왜들 사람들 이렇게 입찰들을 안 하는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 내가 무슨 가난한 서민이 무슨 8억이나 어디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 토지,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찾아보면 있고,
저기 뭐 구룡포 신협이나 뭐 아래 쫙 내려가면 뭐 마라도 분점 뭐 이런 데 가면 돈 내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다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대출은 60%밖에 안 되니까 40% 담보가치 남아있고 그러면 이거랑 그거랑 묶어가지고 공동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십시오. 라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금액이 묶이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충분히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예, 이런 식으로 예.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정말 복잡한 것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굵은 줄기에서는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7시부터 시작했나요? 벌써 마지막이네. 되게 아쉬우시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이건 저희가 아니라 이걸 낙찰받은 사람이 저희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예, 그 상대방이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고 저는 상대방이 이제 철거 소송을 진행할 때에 피고 측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참 상대방이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우리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실은 상대방이 수익을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가더라.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맥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낙찰받아서 수익을 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평택에 있는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입니다. 이게 산업단지고 다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다 파란거로 돼 있고 뭐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예, 지제역이고 예, 뭐 GTX 저 SRT 뭐 이런 것들 다니고 이러면 하여튼 인근에 있는 큰 규모의 뭐 단지도 있고 고도 국제도시 그것도 있고 뭐 요즘에는 조금 평택이 고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공장 삼성을 후광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공장을 지으면 나름대로는 뭐 그 하청업자들이나 이렇게 뭐 수요가 좀 있겠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작은 산업단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공장 용지를 낙찰받고 공장을 지을 사람들 팔거나 하면 되는데 문제는 22억의 감정평가가 됐고 49%까지 떨어진다. 반값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만 경매가 나온 거죠. 이것도요. 공장 용지 1000평만 그 경매에 나온 건데 여기에 이제 신축 중인 제시외 건물 그러니까 입찰에서 제외가 되는 그 건물이 지금 이렇게 뭐 몇 층짜리라 그랬나요? 중단된 3층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짧지만 그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배웠던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야 아까처럼 그렇게 뭐 철거하겠다고 뭐 이렇게 압박하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팔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진 것도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유치권 행사 중 대기업에서 47억짜리 유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치권이라는 게 뭐죠? 내가 요 건물을 지을 때에 그죠? 예, 들어간 공사 비용을 못 받아가지고 저 건물을 내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네가 이 점유를 해제를 시키려면 47억 및 이자까지 다 줘야만 점유를 넘겨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뭐지 이렇게 뭐 싸게 받으면 뭐하나 그 건물도 넘겨받을 수도 없고 저 넘겨받으려면 47억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시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뭐 입찰도 하기 어려우시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를 투입을 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 공사비를 줄 때까지 나는 점유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예, 아주 초보시지만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건데 그러니까 내가 싸게 받는다 하더라도 저 돈을 다 떠안지 못하면 건물, 짓담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요거 건물을 승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이제 압박해가지고 건물을 살려고 했는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소유자랑만 협상해서는 안 되고 그 임차인들과도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된 거죠. 예, 이것도 이제 건물 소유자, 이제 이게 제약회사 건물이었거든요. 제약회사 건물을 짓다가 말았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의 건물 이거는 뭔가 이제 되게 좀 특수하게 뭔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47억이 들어간 게 맞고, 저희 의뢰인이었으니까요. 뭐 거짓말은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또
그 막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뭐니 복잡하게 외우셔야겠습니다만 아까 배운 걸 응용해 보시면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자 보세요. 이게 토지의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6억 우리은행에서 그죠? 그런 다음에 BNC팜으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건축주는 BNC팜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이제 동의를 하고 예, 그래서 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은행은 건물에는 담보를 잡지 않고 토지만 담보를 잡았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진 거죠. 이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되죠? 은행을 보호해야겠죠. 은행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야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야 한다. 왜냐하면 건물이 철거할 수 없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은행은 담보 가치가 되게 줄어져 버리잖아요. 자기는 토지만 담보를 해놨는데 그죠?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해가 진짜 빠르시네요. 경매 신동 아니세요 혹시?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요 한 줄로도 은행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저거를 철거할 수 있겠구나. 그죠? 예,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철거를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 47억짜리 유치권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그거는 아까 여러분들 배우셨던 그 내용과 비슷해요.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건물 소유자한테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유치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건물 소유자,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아니면 건물 소유자한테만 할 수 있지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뭐든 간에 저 건물은 철거할 수 있게 되고 철거를 위해서는 아까 임차인을 내보내는 거 그걸 퇴거라 그랬죠. 그거 마찬가지로 유치권자도 퇴거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유치권 권리 갖고 있으니까 난 퇴거 못한다라고 주장하면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47억을 한 푼도 안 떠안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저 47억짜리 건물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토지를 낙찰받은 다음에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 권리가 또 뭐 있었죠? 권리가? 아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지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료가 이제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낙찰받은 금액 10억 8천을 뭐 12억 기준으로 이게 아니라 원래 시세, 그죠? 감정가가 시세에 육박하다 치면 저거, 그리고 저거는 뭐 더 이제 시세가 더 높았겠죠? 경매가 한 1년, 2년 진행됐을 거니까. 그러면 25억이라고 치면 25억에 4 내지 5%. 이거면 꽤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료 철거하고 철거 판결도 받고 저 지료 판결도 받고 그 지료를 가지고 건물에다가 예, 지금은 이제 등기가 안 돼 있겠지만 임시로 강제 집행을 위한 등기를 한 다음에 그 건물에다 경매를 놓으면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법원에다 의견서를 내는 거죠. 철거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 철거할 거다 죽어도 이렇게 의견서를 이렇게 내주면 그리고 이건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이제 물권명세에 공제가 되면 사람들은 이거 철거될 건물이구나. 아무리 싸게 받아도 못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누가 받게 되죠? 토지 소유자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10%든 20%든 토지 소유자가 받고 그렇게 되면 토지도 저 건물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반값에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철거를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매를 넣어가지고 또 낙찰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들인데 이거는 낙찰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료를 이유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넣었다 치자고요. 그래서 막 공지하고 이거는 뭐 철거될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낙찰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로서 유치권 있지 않습니까? 47억을 다 부담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지만 건물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건물을 헐값에 받아도 47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건물의 점유를 못 내준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또 앉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버리니까 되게 힘들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예. 고수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유치권을 뭐 떠안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리스크지만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떠안을 수 있겠나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네. 어떻게? 내가 건물을 낙찰을 받으면 건물 소유자가 이걸 떠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철거, 그죠? 근데 철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땅값이 비싼 게 아니고 건물 저거 사십시오. 그거가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철거를 해버리면 어차피 이제 철거 비용은 소유자가 낸다고 합니다만은 이 BNC팜은 이제 망해가지고 예, 껍데기에 불과한 회사니까 결국은 저거를 철거하려면 또한 뭐 1억 정도 내 돈으로 들여야 되고 그렇죠. 나대지로 만들어도 과연 이게 뭐 제대로 값이 팔리겠는가? 대략적으로 시세 조사를 해봤더니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나대지 이런 상태니까 뭐 13억에 받아서 취득세 내고 뭐 철거 비용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 예, 그렇게 그 큰 매력적인 수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게 철거하는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까는 이제 그 서울의 요지에 있는 땅을 철거를 해버리고 내가 뭐 다중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목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지금 공단 내에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뭐 내가 공단 내에다가 뭐 내 공장을 한번 짓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건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맥인 거예요. 맥. 이 물건을 왜 잡았는가? 왜 잡았는가 할 때 와. 저 47억 유치권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없고 고생만 하다 끝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47억을 우리만 버릴 것인가? 그죠? 우리만 47억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저 47억을 들인 데가 어디죠? 대기업에서 저 47억을 철거가 되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철거가 되면 우리도 이제 그 나대지 상태니까 수익이 작아지지만 철거가 되면 우리는 수익이 작아질 뿐이지 얘들은 47억에다 이자까지 쳐서 50억이 날라가요.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대기업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땅을 매입하는 수밖에 없죠. 매입을 해서 이 47억 들여온 거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살 사람 제약회사든 뭐든 이렇게 이제 팔게 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매입의 기준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토지 낙찰자가 높게 받겠죠. 예, 시세가 만약에 이제 22억이다. 여기 감정가가 이렇게 되면 22억만 주세요. 라고 해도 꽤 알찬 수익이 되긴 되겠지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높은 어차피 그 기준액은 어딜까요? 얘네들이 47억을 날려버릴 거니까 그거와 얼핏해가지고 한 35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는 게 이득이죠. 그렇죠? 예, 이 물건을 해서 철거 소송을 진행했을 거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낙찰자들이 방어를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특기가 이겨야 될 사건은 순식간에 이기고 져야 될 사건은 질질 끌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막 질질 끌어가지고 상대방이 자칫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는데 저 정 변호사가 확률 4%짜리 그 파기환송 1심 2심 다 진 거 대법원 뒤집는 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4%인다 확률이. 근데 그거를 변호사로 하나만 갖는 게 평생 꿈인데 24, 5개를 갖고 있다고 하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세보진 않았지만 뭐 2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저 사람한테 걸리면 혹시라도 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큰일이다 이거 진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제 저희들은 이게 유치권이 있을 때에 뭐 건물을 철거하고 하려면 유치권자를 이미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퇴거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퇴거도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요, 당연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협상도 잘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얘네들이 이걸 철거하게 되면 나대지로 만들었을 때 시세가 18억이라고 치면 그 18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수할 수 있도록 뭐 도와드리겠다. 당연히 뭐 철거 소송은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법리상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저쪽이 이제 이거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큼은 구성해낼 수가 있다. 논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이거 결론은 법정지사건이 성립이 안 돼 철거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막 논리를 구성해내니까 판사가 되게 힘들어해요. 긴가민가 하고 막 이게 이건 뭐지?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쪽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거 철거 못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협의를 하시죠. 그러면서 진행된 게
조정 절차라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판결로 안 갈 테니까 서로 협의해라. 조정이 한 4번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4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예. 상대방 쪽은 뭐 35억을 달라, 뭐 38억을 달라, 뭐 계속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는 뭐 18억 이상 못 준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조금 돈 좀 더 보태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좀 하는데 협의를 막 진행하다가 협의가 이제 결렬되고 이제 판결로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 거는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주장한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면 판사가 헷갈려가지고 잘하면 우리한테도 이기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판결을 뭐 기다리고 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봐라. 판결 선고 잠깐 미뤄줄 테니까. 그래서 조정 기일이 다시 한번 잡혔고 거기서 매입을 하는 거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억 5천의 돈이 다 들어갔는가? 그렇지가 않고요. 예, 이거하고 공동담보를 뭘 해가지고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돈이 3억 5천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차익이 얼마인가요? 예, 한 7, 8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봤을 때에 야, 이게 진짜 특수물건의 매력이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예, 그런 건 분명합니다만은 충분히 작은 돈을 가지고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죠. 3억이든 뭐. 근데 이제 규모가 이거보다 작다고 한다 그러면 더 작은 돈이겠죠. 이거는 3억 5천 뭐 4억이 들어갔다 치지만 조금 더 작은 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더 작은 돈이 묶일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은 특수물건을 가리킵니다만은 제가 이제 2015년에 우리 제자분들하고 이제 했을 때에 2015년 2월달에 제가 저희 블로그에다가 칼럼을 썼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횡보장이었지만 앞으로 시세가 되게 상승할 거니까 저는 특수물건을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특수물건 같은 거 들어가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분들 이러니까 일반 물건들 지금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거면 돈이 있는 분들은 뭐 강남에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 뭐 돈 없는 분들은 강북의 재개발, 그다음에 정말로 가장 먼저 올라가는 뭐 84제곱미터의 대단지에 이런 것들을 조금 비싸도 사두셔라. 이렇게 당시에는 지금은 뭐 1억 갖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당시에는 뭐였죠? 전세가랑 매매가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상승세가 올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근거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낙찰 받고 그러니까 그때 또 하락기에 아주 깊을 때였으니까 낙찰가율도 8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전세가율이 88%예요. 그러면 낙찰 받자마자 무조건 풀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잔금을 또 뒤늦게 밀어서 내요. 그러니까 잔금 납부기일이 만약에 이제 저기 잡히면 한 달 뒤로 잡히면 한 달 뒤로 잔금 안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다시 이제 잔금을 안 내면 재경매를 다시 들어가는데 재경매가 뭐 한 달, 2달 후로 잡힐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2% 이자만 내면 괜찮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한 달, 2달 미루니까 전세금이 3, 4천만 원씩 막 올라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이렇게 12% 이자를 내고도 3, 4천 목돈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제자분들이 뭐 진짜 강서구 가양동 그 다음에 저기 기름 뉴타운 쪽, 뭐 이런 쪽들 것들을 뭐 그냥 뭐 1,5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드리고 아니면 풀피 서로 막 경쟁하듯이 진짜로 많이 낙찰 받았거든요. 그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물건을 가지고 수익을 낼 때에는 당연히 그게 좋죠. 그죠? 예.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는 서울권 시장이 이제 오늘도 뭐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뉴 아나스에서 이제 예상을 하기를 작년 11월 달에 올 2월, 3월 달에 이제 서울권 시장이 한번 움직일 거다. 그때 그거를 추정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서울권 시장은 너무 또 비싸니까 우리는 그게 번질 수 있는 뭐 경기도의 유망한 지역들 서울과 준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잡아두자라고 해서 아나스클럽은 이제 그렇게 낙찰을 받는 건데 일반 물건을.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장의 마지막 장 2월달, 3월달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이게 기존에 이제 2년 동안 하락장이었다가 상승장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꽤 오랫동안 또 오를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2년 전에 원래는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내야 되는 그런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걸 잡으려니까 금리가 또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2년 동안 사이클의 흐름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 에너지가 소진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트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응축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그때 2년 동안 응축된 에너지와 그 당시에 미처 터트리지 못한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서울권 시장도 몇 번의 랠리를 더 겪은 다음에 꺾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단타 같은 거 치도록 하지 않거든요. 괜히 헛팀만 하고 세금 빼고 그러면 뭐 수익도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시절에는 단타를 치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해서 이제 알아서 그러면 단타 위주로 흘러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년 후까지 견딜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한다면 당연히 뭐 그 중기 투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선별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락기로 돌아서게 되면 경매 매물들 지금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하락기로 돌아서게 되면 매물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으면 그때는 예. 그 경매가 나올 때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붙어요. 이렇게 약간 선순위 전입 신고가 돼 있는 사람,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한테 임차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코치를 해가지고 임차인처럼 보이게 해서 많이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들이 낯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유치권 같은 것도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특수 물건들이 정말로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이게 특수 물건들 공부를 미리 해두시고 난 상태에서 하락기 때는 또 하락기에 방법대로 특수 물건 가지고 수익도 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예,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굳이 뭐 특수 물건 할 필요 없겠죠. 예, 그럴 때는 일반 물건으로 수익을 내고 뭐 하락기 때 물건이 많이 쏟아질 때는 이런 물건으로 또 수익을 내고 그래서 하락기든 상승기든 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경매의 진정한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건 이제 몇 개를 이제 봤지만 되게 놀랍죠. 그죠? 예, 경매라는 게 일반 물건 뭐 싸게 받아가지고 뭐 3,4천만 원 싸게 받아서 수익 내고 실거주 살 때에도 또 몇 천만 원 싸게 사고 단순히 그런 건들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면 예, 우리도 예, 굉장히 큰 수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 어제 참 술을 사줬던 그 친구분은 그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예, 현직이 이제 한의사 친구시고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반포 썬데일이라고 혹시 제 유튜브 보신 거 기억나세요? 예. 반포 썬데일이라고 이제 옛날에 그 송중기 이 태양의 후예 찍을 때에 송중기 부모님이 사셨던 3층 살았는데 저희가 이제 1층짜리 빌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예. 여기 이제 이렇게 고급 빌라입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연예인들이 살고 이런 위치도 이제 예. 여기 연예인들이 살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예. 그죠? 반포주공 1단지 다 재건축하니까 상점 몇 개 될 때고 여기가 이제 외국인 카페거리는 설해마을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되게 좋고 이 근처에 바로 이제 그 원빈 씨하고 이나영 씨가 결혼하시면서 또 근처에 또 있고 해서 산책하다 보면 두 분도 만날 수 있고 여기는 송중기 씨가 이제 어머니가 살고 계셨으니까 가끔 이제 오고 뭐 이랬던 데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1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이게 물건 명세서의 내용입니다. 물건 명세서에서 봤더니 이 비고란이 이렇게 기여가 돼 있는 거예요. 102호 임차인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나 유치권 성립 여부는 미상입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건데 백야종합건설이라는 데에서 13억 9천짜리 유치권이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유치권 되게 막 허위이고 막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보통 뭐 90% 이상은 허위이고 이런 거. 근데 90% 이상은 허위라고 해도 90% 이상을 유치권을 깰 수 있다고 장담하시면 안 돼요. 소송은 진짜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얘네들도 철저히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유능하고 왜 이러면은 물론 저희들은 90% 이상 깰 수는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되는데 유치권 그러면 저 13억을 또 안아야 되고 이자까지 쳐야 되는 거니까 저게 다 끝자리들이 저렇게 되는 것들은 이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자까지 치게 되면 한 16억, 17억 막 또 안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피담보 채권을 그러니까 그 유치권 주장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는데 나중에 정정을 했는데 23억 7천이래요.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허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2013나 이건 판결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은행에서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 이제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유치권이 허위다. 유치권 부존재한다라는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1심도 지고 유치권이 있다는 거죠. 2심도 지고 대법원은 상고를 포기해가지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서울고등법원까지 있고 유치권 금액도 23억이고 이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죠. 확정 판결이 있는 유치권이니까. 그죠? 유치권이 있다는 게 판결로 확정된 건데 제가 무슨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데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예. 기존의 판결에서 변호사가 주장하지 않았던 주장을 우리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판결을 바꿔보자 라고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10억에 이제 이렇게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유치권 이렇게 확정 판결 있는 걸 대출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은행에서. 근데 저희는 국민은행에서 그때 이자도 뭐 1.7%인가 뭐 되게 낮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 법률적인 의견서를 써서 보내주고 지점장님 설득해가지고 9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한 2억 남짓한 예, 그런 돈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확정 판결 있는 소송이니까 되게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인 장모모 씨의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함, 딸 장자와 면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한 줄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백야종합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쟤네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백야종합건설의 대표이사거나 직원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백야종합건설이 회사가 점유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대신해 누군가 점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근데 회사가 유치권자이고 회사가 점유를 하려면 회사의 직원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뭐 문을 걸어두고 뭐 점유를 하거나 현수막 걸어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와 살았어요. 근데 들어와 사는 것도 법에서는 말리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꼭 현수막 걸어두고 그 열쇠 잠궈놓고 그렇게 해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건물들이 썩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상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그러면 살면 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 막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데 그거를 반환할 뿐이지 사는 것도 점유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유치권은 적법하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권자가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치권자가 누군가한테 임대를 줘요. 임대를 주게 되면 그거는 월권이다. 예. 이게 사는 거는 건물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지만 임대를 준다는 거는 소유자가 이렇게 막 임대 놓을 수 있고 팔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대법원 판결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임차인을 장모 씨 만나봤더니 백야종합건설에도 뭐 과거에 뭐 직원이었던 건 맞지만 실제로 작지만 월세를 주고 거주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잡한 법리 다 떠나가지고 이거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도 소유자였고 이 양반도 소유자였겠죠. 정모모 씨도. 그 사람의 동의 받지 않고 지금 유치권자가 실제로 와서 그 임대를 놨으니 이거는 유치권이 소멸돼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소송에서 한 게 아니고 유치권이 확정 판결이 있는데 인도명령이 과연 나겠습니까? 한번 집어넣어 봤거든요. 인도명령을 그렇게 넣었는데 당연히 기각됐죠. 예, 상대방은 확정 판결도 있고 막 주장을 했을 테니까. 저희가 이제 인도명령에서 이제 올라가는 걸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딱 진행을 했습니다. 항고를 진행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게 원심 그거 원래 항고를 하면 상급시 법원으로 올라가고 그거 뭐 검토하고 판결 나는데 한 서너 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이게 인도명령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도의 고안이라고 해가지고 1심 판사가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항고 유서를 봤더니 자기 판단이 틀린 것 같다라고 하면 항고심 법원으로 올리기 전에 자기 손에서 뒤집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도의 고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인도명령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인도명령을 해서 이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공탁 걸고 집행 정지하고 뭐 소송하고 해가지고 시간은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아까 어제 술 샀다는 그 친구가 이거가 아닙니다. 수십억 차이 났다는 게 이거 말고 다른 땅인데 이거를 받아가지고도 이렇게 해서 이제 10억 8,300입니다만은 뭐 9억 대출 받고 했으니까 큰 돈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에서 이제 이기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당시에도 감정평가 좀 저평가돼 있었지만 전세만 20매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세는 뭐 한 30억, 35억 이렇게 됐겠죠. 지금은 50억 합니다. 50억. 예.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간 게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차익이 굉장히 전설적인 차익이 냈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또 그 차익을 어제 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술 사주러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친구이고 그분은 이제 한의사 그만뒀습니다. 예, 이거 통해서 이거 저거 해보니까 뭐 100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젊은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도대체가 저 사람이 전생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세상에 운이 저렇게 다 돌아가는 건가. 그래서 제가 어제 술 먹으면서 이렇게 그 운이라는 게 이제 몰려오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함부로 뭐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철저하게 안전한 것들만 하면서 그 운이 혹시라도 안 좋은 운이 올 걸 좀 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술 먹으면서 조언을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지 않습니까? 소송을 막 진행하다 보니까 인물거리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5층짜리입니다. 5층이 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특수물건반이나 아니면 이렇게 컨설팅을 해도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다른 분한테 형평차 다른 분한테 드리겠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중에 그분의 이제 예비 장인어른 그때 결혼 안 했으니까 장인어른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꼭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2개를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논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조금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그럼 23억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죠. 저희들은 항상 리스크 통제를 하고 들어가는데 공사 대금 액수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다른 호실 다 해서 할당된 그런 것들 계산해 봤더니 그리고 또 이자까지 떠안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법리들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해봤더니 많이 떠안아 봐야 10억 안짝이겠구나. 그럼 이제 2개를 받았으니 2개에서 이제 15억만 나가도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완전 이겼고 이랬는데 판사가 이제 우리가 또 우리의 특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잡하게 끌고 가고 자칫 잘못하면 지겠다는 그런 심증을 주는 거.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2채의 유치권을 3억으로 줄여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소송 뭐 길고 하는 것도 그쪽도 원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하나는 이제 완전히 큰 수익이 났고 또 하나도 3억 준다고 해도 또 전세도 오고 그러면 또 한 25억 들어오니까 3억 주는 게 아깝지 않다.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똑같이 45억에서 50억 해요. 희한하시죠, 그죠? 야, 이거 한 사람이 젊은 친구이고, 근데 성품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뭐 노력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뭐가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뭐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유치권 배우는 것도 막 복잡하고 이런 법리들이 아닌 거고, 그죠? 맥을 짚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판례 외우고 막 두꺼운 책 그런 거 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의 맥은 그거였고, 아까 가족이 살고 있네 만에 이런 거 물론 그거 이외에도 다른 주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 강남 개포동 이것도 무슨 뭐 여러분 복잡하게 뭐 공유 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판례 판결 어떻게 하고 뭐 소장도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맥이 뭐죠? 예. 강남의 땅이구나.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지. 이게 그게 어렵지 않은 맥이에요, 그냥.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뭔가가 막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이 있고 해결하려면 또 이제 스트레스 되게 많고 예, 뭐 그런 거니까 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용기 있게 접근하시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여튼 해결이나 이런 것들의 맥은 되게 간단하다는 거죠. 인생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처럼 올바르게 살면 올바르게 하늘의 뜻이 올바르게 사는 거니까 하늘이 도와주겠죠. 그죠? 예. 뭐 변칙적인 거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올바르게 안 사는 사람이 또 돈도 많이 벌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예외인 것뿐이고 종국에는 결국은 뭐 금방 뭐 변칙적인 거 그렇게 막 안 좋게 사는 사람이 로또에 10억이 당첨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와 나 하늘이 날 도와주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10억 하고 다른 것도 10억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했는데 그게 쫄딱 망해가지고 그게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야, 한번 이렇게 뭘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와주는 게 아닌 거.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단순한 속에서 되는 건데 이 단순함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를 통해서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고 했는데 이렇게 일반 물건으로 했을 때에 수익 내는 것들 중에서도 저렇게 이제 특수 물건 틱 같은 걸 골라가지고 하게 되면 경쟁도 없이 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도 맥을 또 짚을 줄 알아야겠죠.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뭐 무조건 뭐 저런 거 있으면 다 들어가고 이런 건 또 아니겠죠. 그 리스크 통제하는 방법들도 배우시고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수익을 얻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거 보세요. 야, 특수물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뭐지? 되게 쉽게 이해가 되네? 이런 느낌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수물건반 제가 이제 3월 29일 날 오프라인 강의를 진짜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에서 했을 때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세 발에 핀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접근해가지고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한 20, 30개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뭐 이런 거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관한 예로 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토지만 입찰받는 거 이거를 지금 오늘은 잠깐 스킵하듯이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저 특수물건에서는 건물만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는 거
근데 야 그거를 건물만 있으면 철거될 건물이라고 공지가 돼 있고 그러면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철거도 돼야 되고 지효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근데 철거 안 당하는 법. 그래서 토지 소유자 그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법.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하라고 내용 증명 보내면 내용 증명을 뒤집어서 이면지로 쓰는 법.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싸움에서 어차피 이제 법리나 뭐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전에서 이제 어떻게 뭘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건데 참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29일 날도 여기 이제 보신 분에서 얼굴 뵙고 또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그 경매를 통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이 자리에서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